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급락을 하면서 참 가슴을 졸이면서 주말도 주말답게 못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과 유럽장 역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대 급락도 아닌 3%, 4%대 급락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아주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나마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급 반등이 나오면서 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다우와 나스닥이 장막판에 반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뉴스 때문인데, 지금 여러분 금요일장에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많이 내린 것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가가 무려 9%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무역전쟁 때도 하루에 이렇게 9%가 빠졌던 적이 없었고, 이제 유가가 40불대가 곧 깨지고 30불대를 향해 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 과연 다음 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야간 선물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무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매우 변동성이 심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자, 과연 한국 증시 기관과 외국인의 투매가 나오면서 또 급락이 나올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펙타클했죠. 장중에 마이너스 3.43%까지 내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98%, 약 2% 가까이 반등이 나왔는데, 야간 선물을 어제 보신 분 있나요? 야간 선물이 어제 3% 가까이 미리 빠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인데, 만약에 한국의 야간 선물이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은 한국의 야간 선물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노동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어느 정도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 이상 빠지면서 보시면은 유럽장도 막 마이너스 4%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다 급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미국장이 갑작스럽게 반등한 이유는 바로 우리 럼프 형이 또 한 가지 일을 해냈습니다. 보시면은 럼프 형이 코다리 바이러스 관련해서 10조 원을 긴급 예산을 편성을 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 코땡땡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코다리 무침이라고 돌려서 말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유튜브에서는 또 정치인,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럼프형, 또 중국의 주석도 진핑형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데, 이건 제가 웃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정책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 예산이 3조 원이었는데 그의 3배인 10조까지 편성을 하였고,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율은 1188. 환율이 아니라 어제 이거 보셨어요? 유가가 무려 9%가 내렸습니다. 9%. 와, 유가가 30불대 찍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30불을 찍으러 가고 있어. 이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오펙에서 석유를 추가로 감산하자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석유 감산에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 얼마였어요? 45불이었던 유가가 41불. 그러면은 다음 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S오일, 이노베이션, 중공업, 조선주, 해양, 플랜트 다 망했습니다.
이거 지금 급락 나와가지고 지금 52주 신저가를 가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52주 신저가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 52주 신저가 깨러 갑니다. 물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였지만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아랍이라던가 혹은 사우디에서는 셔플 탱크라고 해서 이제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 있습니다. 그 유조선을 한국이라던가 이제 이런 중공업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 쪽에서 그걸 제작을 하는데 이 셔플 탱크 수주가 보통은 유가가 높을 때라던가 이제 산유국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거를 수주를 맡기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쟤네들이 현재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선과 해운 플랜트, 사우디에서 수주를 받을 확률이 매우 줄어들겠죠.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물론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지난번보다 양이 적거나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 유가가 이렇게 폭락하면은 지금 당장 항공주라던가 이 유가 저유가 수혜주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 환율 1200원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왜냐? 비행기를 빌릴 때 달러로 빌리고 리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달러가 높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도 안 좋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어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입국 제한을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복으로 똑같이 일본인을 비자를 정지하겠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LCC는 그냥 올 스톱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니라 영국의 LCC가 파산을 했습니다. 자, 유럽의 LCC 항공사 버진그룹의 플라이비가 파산을 했어요. 이틀 전에 파산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산하기 직전 아니 이미 파산을 하나 했죠.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으로 매각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적자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도산하기 직전이었고 그 도산한 회사를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이 인수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LCC 항공사 국제선 항공을 모두 다 중단을 했어요. 원래 일본 가는 노선 빼고는 지금까지 운항할 수 있는 국제선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 102군데에서 세계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겠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더 이상 항공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사들도 도산의 위기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또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임원들이 전부 다 사표를 냈고 그리고 전 직원 무급휴가까지 나오면서 지금 LCC 항공사, 그냥 항공사에 있는 모든 분들 전부 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물론 지금 LCC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이 다 힘들죠. 예를 들어보면은 헬스장이라던가 혹은 한요가 혹은 필라테스라던가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전부 다 쉬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현재 쉬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LCC도 물론 마찬가지죠. 하지만 헬스장이라던가 여러분 필라테스라던가 그거는 몇 달 지난 다음에 복귀를 할 수 있지만 이 LCC라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하면은 주식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일할 일자리가 아예 사라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항공업계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특히 올해 플레이 강원부터 시작해서 에어로케이 등 신규 LCC 항공사들이 신규 허가가 나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LCC가 너무 많아요. 9군데입니다. 9군데. 태국, 일본, 심지어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LCC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항공기의 여객이 2배 급증을 했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규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LCC 회사 자체들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들이 널렸는데 거기에다가 또 저거를 허가를 해주면은 치킨 게임이 일어나서 파산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가 우리나라가 끝난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안 끝나봐요. 그럼 여행 수요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말 오래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잠잠해지고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도 없고 다른 나라에 가는 한국인도 없고 그러면은 여행사들 그리고 LCC 다 망합니다. 항공주는 여러분이 지금 저가 매수다 이럴 때 사야 된다.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 진짜 끝납니다. 내가 산 항공주가 파산을 안 해도 돼. 실제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땠어요? 한진해운이 파산을 했어도 다른 조선주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한진해운이 파산된 다음에 주식이 사라진 다음에 다른 조선주라던가 해양주들도 다 급락 나오고 지금 주가가 다 지지부진하잖아요. 왜? 이 회사도 사라질까봐. 그래서 다른 항공사 한 군데 파산했다 도산했다 뉴스 나오면은 지금 현재 있는 항공주들 다 급락 나옵니다. 실제로 한성항공 파산했었죠. 그게 지금 이름 바꾸고 다른 데서 인수해가지고 티웨이 항공으로 상장을 했고 티웨이 항공 2017년도에 겨우겨우 적자 면하고 그 다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다시 또 적자로 돌아섰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몇 년 동안 얻은 수익을 단 이번 연도 한 번에 그냥 싹 다 날려버렸는데 그리고 에어부산도 원래는 상장하면 안 되는데 저 아시아나에서 이제 또 다른 데 인수한다 뭐한다 그런 뉴스 때문에 에어부산 상장이 됐고 그 뉴스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 항공주 전반적으로 다 영업이익이라던가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은 얘는 여러분 주식 상장이 됐으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LCC의 80%가 전부 다 일본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양국 간에 비자를 다 정지시켜버리고 그리고 항공기 출항도 다 금지를 시켜버리면은 아마 LCC는 다음번에 또 지금 이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도 상당히 힘들 수가 있겠죠. 저는 LCC 항공사를 많이 타보긴 했지만 여러분도 많이 타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태국이라던가 혹은 동남아시아 중에서 5시간 이상 걸리는 국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LCC를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 5만원, 7만원만 더 주면은 국적기를 타고 갈 수 있고 국적기를 탈 경우에는 영화도 시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내식도 나오고 와인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근데 LCC를 타면은 일단은 이 비행기의 좌석이 매우 좁아서 정말 2-3시간은 버티겠는데 3시간 이상 가면은 너무 불편해. 그리고 식사도 안 나와. 그리고 식사가 내가 제주항공 타고 정말 쇼크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제주항공에서 식사를 시킨 게 아니라 치맥 세트라고 있길래 나는 당연히 치킨과 맥주인 줄 알고 시켰습니다. 가격도 10,000원이나 하길래 당연히 치맥 세트를 시켰죠. 여러분 이게 뉴스에도 나왔어. 이거 그냥 대충 보면은 이거 진짜 치킨처럼 보이잖아. 아니 치킨 닭다리 과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이트 맥주를 2개를 해서 10,000원에 파는데 나는 치킨인 줄 알고 시켰는데 닭다리 과자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냐 하면서 그 뒤로 제가 제주항공을 안 탔거든요. LCC를 진짜 그때 탄 이후로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웬만해서 LCC 잘 안 타요. 아니 3시간 넘어가는 비행에는 LCC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5시간 정도 여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면은 영화를 2편 왔다 갔다 하면 4편 볼 수 있고 기내식을 먹으면은 최대 4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 비용과 그 다음에 영화 비용이라던가 그런 걸 생각을 해도 돈이 한 7만원 5만원 차이 나면은 국적기를 타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후로는 일본 운항보다는 이제 좀 무리해서 뭐 러시아도 가지 않나 거기다 괌도 가지 않나 하면서 좀 중장거리를 많이 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LCC가 요즘엔 되게 무리를 해요. 막 호주라던가 러시아라던가 막 항공 노선이 되게 긴 곳까지도 억지로 운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나중에 한두 번 타다가 이제 사용자들이 감소해가지고 안 갈 확률이 높은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나중에 적자가 나가지고 그런 데서도 이용률이 감소돼서 코다리 무침 이 뉴스 끝난 다음에도 다음번에 이제 뭐 러시아라던가 혹은 또 뭐 어디 태국이라던가 뭐 이렇게 중장거리 노선들이 다음번에는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서 얘네들이 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LCC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관해서는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실시, 급락한 엔터주는 매수 기회일까?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관한 사항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니 이거 개인이 뭐 7천억을 매수하든 3천억을 매수하든 주가만 오르면 됐지 이게 뭔 상관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2달 전, 그리고 1년 전, 그리고 2년 전, 3년 전에 과거를 안 보셨나요? 자,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 이 들어온 개인의 7천억 원이 그냥 돈이 아니라 전부 다 신용이에요. 전부 다 신용. 신용으로만 매수를 했고 신용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일반 돈이 아니라 슈퍼개미의 돈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분은 슈퍼개미도 신용 쓰면 망가집니다. 웅진코웨이 대주주들이 레버리지 쓰다가 망했습니다. 반대매매 나갔어요. 웅진코웨이 2018년 11월 9일 반대매매로 주식들이 모두 팔려나간 코웨이 임원들 뉴스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2018년 10월 29일이죠. 아까 기사는 여기 보시면 11월 9일인데요.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한 다음에 3일 뒤에 공지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반대매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나온 기사를 보고 쓴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대주주 반대매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한가까지 찍었다가 약간 올라오고 끝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대주주의 반대매매가 나갔는데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결국 존버하면 승리하구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71,000원대이죠? 예, 더 내렸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 반대 매매가 떨어지기 직전에 웅진코웨이는 12만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2017년도 이후부터 계속 내리기 시작하더니 여기 6만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정말 지옥까지 빼버립니다. 12만원 근처에 있던 주식을 6만원대 반토막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용을 털어버릴 만큼 다 털어버린 다음에 공매도로 쇼커버링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린다. 그리고 쇼커버링 치고 물량 어느 정도 소화하고 위에 올린 다음에 또 공매도 치고 또 뺍니다. 얘네는 돈 100원도 안 쓰고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왜? 개인은 공매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2018년도 9월 27일 날 제가 올렸던 영상이라던가 2018년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죠. 지금 말고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2350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여기에서 3개월 동안 주가가 이 위로 못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서 1월 달에 무조건 투매가 나올 겁니다. 왜? 3개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을 잡으면은 신용이 3개월이 만기입니다. 연장도 되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구 쓸 때 하는 그 연장이 아니라 이자가 올라갑니다. 기존의 신용이 9% 이자였으면은 다음번에는 12%라던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이자가 올라가요. 그리고 3개월 연장을 하기 위해서 조건은 신용, 잔고, 증거금이 140%가 아니라 160%를 올려야 돼요. 근데 신용을 쓰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용을 1억을 썼어. 1억을 쓰고 싶었지 않았는데 평단가를 낮추려고 신용 쓰다 보니까 1억이 됐어. 그러면은 증거금 160%를 만들려면은 2천만 원이 필요해요. 2천만 원. 2천만 원 빌리면 되지. 아니에요. 이미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통장도 뚫고 스탁론도 뚫고 다 썼어요. 다 쓰고 이제 남은 금액들 물린 돈이 이제 1억이 넘어가면서 증거금을 모아야 되는데 증거금을 또 추가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이자가 얼마씩 나가겠어요. 1억이면은 이자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한 달에. 근데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내가 주식이 1% 2% 빠질 때마다 돈이 또 100만 원 200만 원씩 까지죠. 그리고 멘탈이 박살나고 그 다음에 못 버텨요. 도저히 3개월째 되는 날에는 그동안 냈던 이자와 그리고 또 추가로 이자가 오른다. 그 압박감에 보통 손절내지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연장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바로 투매 나오고 끝났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 위로 못 꺾어가지고 이렇게 못 올라가면은 이 증거금 모자라가지고 못해요. 연장을. 근데 이게 이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5월달 넘어갈 때도 2600 찍고 2300대 계속 주가가 머물러 있으면은 무조건 투매 나온다고. 이때 2650이라던가 이때 2600에서 사신 분들은 3개월만 시간 끌면은 이렇게 투매 나온다고. 근데 이게 투매가 왜 나오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 신용 만기. 그래서 3개월 동안 횡보만 시켜주면 돼요. 횡보만 시켜주면은 내리고
지난 과거를 잘 살펴보세요. 2018년도 10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 1900 뚫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신용잔고가 24%가 줄었습니다. 작년 지소미아 이슈 터지고 한국 지수 1800 찍을 때 신용잔고 9개월 동안 최저, 그러면서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12조에서 8조까지 줄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외인 기관은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반대 매매 나가게 해서 억지로 주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도 상환하면은 쟤네 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의 물량이 신용을 안 쓰고 들어온 거라면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냥 봐도 신용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있고 신용으로 들어오니까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 이거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간 만기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길어야지 3개월. 길어야지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횡보만 시켜도 죽고 횡보 안 시키고 빼도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삼성증권 사태 터진 지 몇 년이나 됐나요? 무차익 공매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단속도 안 하고 그리고 벌금형도 별로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신뢰를 갖고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맞는 거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물론 환율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다음 주 아침에는 또 비트코인 관련주에 수급이 쏠릴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 제이시언에서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9.5억에서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0.9%를 증가했고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얘가 원래 실적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맨날 장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 관련주 혹은 또 뭐입니까 뭐 채굴 관련주 이런 걸로 가는 건데 얘는 지금 실적이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관련주에서도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빠질 확률이 높고 뭐 우리기술 투자나 우리기술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지만 얘네는 이런 거 막 급등한다고 해도 이런데 막 지금 뚫고 올라갈 그 정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1000만 원 넘었어도 맨날 1000만 원 넘었다 기사 쓰고 올리고 윗골이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 비트코인 주를 사야지. 차라리 비트코인 사는 건 어떤가요? 저는 비트코인이 24시간 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미국 주식 안 하시나요? 예. 한국 주식 끝난 다음에 미국 주식까지 보기는 너무 빡세요. 잠은 자야죠. 그런 것처럼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비트코인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얘를 지금 단타로 먹고 나온다. 아니요. 지금 시간에서는 당연히 갭이 안 떴는데 시간에서 갭이 뜬 종목은 오히려 두올산업 이런 애들이 막 상한가 근처까지 아니 상한가를 찍고 그랬는데 아니 얘는 뭐 예전에 뭐 업비트 뭐 빗썸 인수한다 뭐 한다 뉴스 띄워놓고 여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인수 실패다 뭐 하면서 나라까지 보내더니 또 하락장이 오니까 또 이런 주식 갖다가 또 장난치고 올리는군요. 근데 얘는 주식 발행수라던가 유통되는 주식수가 매우 적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갖다가 장이 안 좋으면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거는 여러분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어요. 지난번처럼 이런 고점 찍는 거 한번 딱 보여준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 물려있다. 당장 탈출해야죠. 찍는 척 돌파까지만 꼬신 다음에 이쪽에서 확 빼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와 이게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싹싹싹싹 올리는데 평소에 보면 호가장이 텅텅 비어있고 막 이렇게 1주 2주 있고 막 그래가지고 돈 조금 쓰면 되겠구나. 봐봐 50만 주 했는데도 장중에도 진짜 보시면 호가창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는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왜? 실적이 안 좋아요. 뭐 당장 상폐될 종목은 아닙니다. 연간으로 3년 이상 적자가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지난번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선물과 옵션 동시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위로 떴다가 오후장에 다 빼버리거나 그리고 빼버리는 양도 막 3% 4% 지수적으로 3% 4%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뭐 7%도 내리고 5%도 내리고 그러지만 여러분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4% 5% 이렇게 내리는 날이 많잖아요. 근데 리먼 사태를 제외하고 나스닥이라던가 다우가 하루에 막 5% 4% 이렇게 내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막 다우하고 나스닥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4% 5% 내린 적이 2번 이상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전초적으로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얘네는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큰 하락이 일주일 사이에 2번, 3번 나오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니까 빼려면은 진짜 3, 4% 빼는 거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죠. 그리고 올리려면은 또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라던가 야간 선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고 또 풋옵션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간 선물도 보시면은 올 매도라서 다음 주 시작은 일단 빠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주랑 똑같아요.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체크합니까? 비트코인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환율을 일단 체크해 봅니다. 환율이 1190원이 넘는다. 그러면 일단 관망을 하면서 11시 30분 매매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 아니 내일이 아니지,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그냥 확 빠져버리면은 그때 종가 베팅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발상의 전환으로 화요일날 반대 매매 나가는 거를 오히려 기다렸다가 반대 매매 물량 빠지고 들어가기라던가 본인이 파트 1, 파트 2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놓고 매매를 하시던가. 나는 직장인이다 회사원이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여러분이 사놓잖아요. 그러면은 일에 집중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만 넣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막 이게 1,000만 원이 10%가 내렸다가 순식간에 또 10%가 올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월급이 한 달에 200이야. 근데 몇 분마다 아니 몇 시간마다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옵션 만기니까 투자금도 줄이시고 지금 어떤 섹터로 돈이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박살날 섹터들 정유주, 조선주, 해운, LCC, 항공주 이쪽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쌍방울 얘네는 무슨 속옷 만드는 회사가 속옷으로 마스크를 만들려나 뭐 마스크 관련해서 찌라시가 나오면서 장중에 보시면은 16%, 장중에 보시면 27%까지 올렸다가 종가가 종가가 5%예요. 그러면은 22% 손실이죠. 근데 얘는 예전에 역사가 있죠. 반기문 테마주라던가 무슨 테마주라던가 이런 테마주를 얽혔는데 항상 상한가 2번 정도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빼고 주려고 하다가 빼버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주고 빼고 내려오다가 그냥 쭉 내려가고 연저점 거의 깨러 가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오른 이유가 마스크 때문이니까 마스크 갖다가는 얘네가 힘들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코다리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때다 싶어서 뭐 키트 제작한다, 동물 실험한다, 뭐 한다 하면서 찌라시 계속 뿌리고 올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계속 막 상한가를 보내려고 하는 애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장난치는 애들이라던가 막 있는데 이런 거 확인 다 안 됐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 시간에서 안 풀렸죠. 그렇다고 해도 다음 주에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오히려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정됐으니까 아침에 개 뜨면은 던지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개인이 사서 올린 거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또 위에서 올려놓고 공매도 쳐놓고 빼면서 외국인이 밑에서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런 식으로 DPC처럼 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DPC가 진짜 외인 투자의 교과서. 오르면 팔고 내리면 또 사고 계속 이런 식이라서 이게 지금 투자자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공매도도 사상 최고, 신용도 거의 최고치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투자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른 유튜브라던가 증권방송을 보면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이 가격대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면서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지수를 보세요. 지수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2000선이면 아직 매력적이다라고 할 그런 지수는 아니죠. 지난번에는 1800까지도 빠졌는데 아직 여긴데 아직 200포인트 남았는데 빠지려면 저기까지 더 빠질 수도 있고 예전에 2600에서 빠질 때도 2350에서 잠깐 지지해준 척 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툼에 나와서 1900까지 갔고 1900에서 다시 오른 척 해봤자 2250 다시 오른 척 했다가 내리고 오른 척 했다 내리면서 지금 6개월 연속 박스권이에요. 6개월 연속 박스권.
그래서 다음번에 뭐 이쪽을 간다 그거보다는 다음 박스권은 어디가 될까? 이쪽이 될까? 아니면 여기도 지지를 못 해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코다리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이 지금 확산세고 한국이라던가 중국은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주식 말고 일반 커뮤니티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이라던가 혹은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가 확산이 확대가지고 같은 수치 갖다가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결국 제대로 됐고 우리가 직접 이번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 사태에서 가장 대비를 잘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좀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걸 바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재평가받기를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유럽, 미국 난리 나면 우리나라는 그냥 경제 파탄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지금 내수하고 그 다음에 수출 수입이 모두 다 막혀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이제 다른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우리나라 못 버텨요. 그리고 GDP 경제 성장률을 지난번에는 한국에서는 2.0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S&P라던가 지금 글로벌 증권회사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 미만으로 보는 데도 있고 0%대 전망까지 나와서 지금 정말 심각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입국 금지를 당했는데 그게 102군데. 그래서 지금 수출들이 다 막히고 있어요. 수출들이 막혀가지고 지금 남은 데가 미국이고 미국마저 지금 수출 제한이라던가 입국 금지가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베트남, 홍콩, 일본 전부 다 입국 금지 당하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지금 뭐 바이어들끼리 모여서 하는 세미나도 한국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출과 그리고 무역 쪽에는 엄청난 지금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 그 주식 중에서 무역회사들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손대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데 지금 비자를 막잖아요. 한국 비자를 일본도 막고 한국도 막고 그러면은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멤버가 3명이 일본인인데 물론 비즈니스 비자이기 때문에 바로 비자가 끊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자를 추가 연장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쟤네들 이 JYP도 이거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얘네가 가진 비자가 비즈니스 비자가 몇 년짜리고 몇 월에 정지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은 못하겠지만 지금은 일본인 멤버가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상당히 주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JYP는 실적은 잘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여기서 뿅 하고 올라왔는데 와 입국금지 저거 해버리면은 트와이스 멤버 3명은 보내야 되나? 그리고 트와이스가 또 대만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룹이 여기서 좀 힘들겠네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멤버가 아니지만 태국 멤버도 있고 이런 분들은 또 태국 분이고 막 동남아시아랑 다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엔터주는 어제도 말했지만 오늘 보면 더 위험해 보입니다. 물론 위기가 기회다 하면서 매수하시는 용감한 개미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위기는 위기이고 지금 종목적으로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지수적으로 보세요. 지수가 나중에 더 내려간 다음에 그때 사면은 더 싸지 않을까요? 지금이 박앤세일이다? 박앤세일이 365일 진행되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리고 장기 투자, 전 장기 투자보다는 바둑 투자를 더 추천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장기 투자가 하기 힘들어요. 10년 넘게 박스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이라서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길게 못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막 1%, 2% 막 이렇게 먹어도 요즘에는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1%, 2% 먹다가 종가 베팅 잘못 때렸다가 다음날 막 3%, 4% 때려 맞으면은 이 기존에 힘들게 얻었던 수익이 다 날아가는 거라서 저는 현재 종가 베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느껴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튜브 영상이 좀 짧아진 게 제가 배드민턴 레슨을 받는데 배드민턴 코치가 지금 수강생이 없어요. 보통 수강생이 10명,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 400은 벌 수 있거든요. 배드민턴 코치 수입이. 근데 갑자기 수강생이 저하고 또 다른 사람 2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이분이 얻어갈 수 있는 한 달 수익이 16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치님한테 레슨 하실 거예요? 물어봤어요. 보통 코치들은 레슨자가 10명 이하면은 아예 안 합니다. 레슨을. 왜냐하면 차비도 그렇고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여기 코치는 그래도 2명 수강생이라도 있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이 다 폐쇄가 돼가지고 코치 10명 중에서 9명이 백수야. 그리고 이분은 16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레슨을 나오시는데
다른 코치들은 아예 수입이 빵원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분은 오히려 위안을 삼을 수 있죠. 남들은 100원도 못 버는데 나는 100원 넘게 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여기 막 한 옷과 두 옷과 세 옷과 먹어서 어떻게든 수입이라도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낫지 않나. 다른 사람들 다 손실 보고 있는데 얼마가 됐든 일단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은 그걸로 뭐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엔 진짜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장중에 잠깐 수익이 나도 오후장에 다 빼버리고 반대로 또 3일 동안 수익 난 게 단 하루 만에 다 나가고 그런 상황이 자꾸 오기 때문에 장중에 빨리빨리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오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RFHC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좀 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엔 나쁘지 않았어요. 오후장에 좀 마지막에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11시 반이라던가 이럴 때는 딱 한 번 슈팅이 나왔거든요. 11시 반에. 여기 보시면 11시 반 정도에 이쪽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 3,250원에서 3,500원. 여기서 매매를 했으면 수익이 났을까요? 아니, 안 나. 왜냐면 누가 여기 250원에 걸어가지고 여기서 500원대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요. 근데 이거 먹으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날은 저는 매매를 하루 쉬어야지 그 전날에 얻었던 수익을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했는데 11시 반에는 요즘에 진짜 잠깐 슈팅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짜 한 1틱 뛰기, 2틱 뛰기, 3틱 뛰기 하면서 들어오는 애들이라던가 11시 반엔 정말 신기하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진짜 바로 빠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11시 반보다는 이제 막 10시라던가 10시 반 매매 좀 더 앞에서 들어가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걸 너무 많이 노리는 것 같아, 이런 거를. 근데 RFHRC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여기까지 꼬셔놓고 던지고 종가는 이 정도로 끝났는데 장중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쪽에서 던졌잖아요. 후반 가가지고 외국인이 이렇게 던졌거든요. 기관이 더 샀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장중에 유심히 보신 분 있나요? 이거를 외국인이 그냥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막 던졌어요. 보세요. 여기 막 2,000주 이렇게 던졌죠. 그리고 1,000주라던가 이쪽 계속 던졌죠. 33,500원을 못 올라가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고 그래도 기관이 더 샀잖아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밑에서 받쳐놓고 그냥 샀기 때문에 얘네는 매수로 잡히는 거고 위에서는 안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얘는 아침부터서 33,000원만 올라가려면 계속 던지고 빼길래 얘는 가봤자 33,500원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장에 그냥 눌러버리고 그리고 더 살려고 하면은 물론 기관이 더 사긴 했지만 외국인이 눌러버려가지고 개인분들이 금요일이고 쫄아서 던진 것도 있지만 쫄게 만드는 거예요. 쫄게 만들고 질리게 만드니까 개인들이 던지는 거지 그냥 금요일이라 지수가 내려서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30억 쌓아봐. 그럼 이거 절대 못 뚫는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에 던지게 되지. 그런 것처럼 이게 RFHIC가 원래 화요일 관련주인데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솔직히 이게 뭐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고점 뚫으러 갈 거라 뭐 이런 생각도 안 듭니다. 지난번에도 이틀 이렇게 올려놓은 척 했다가 이렇게 뺐던 것처럼 얘는 매번 3번 정도는 올리고 빼고 이번에도 이런데 올리는 척 하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슈도 없고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은 이런 주식들이 장중에 뭐 4, 5%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리고 수급 동시에 양매수 들어왔다 생각해서 이런 걸 그냥 단순하게 매매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공매도 상한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트 매매 여기 보면은 막 5일선 터치하고 올라왔다 하면서 여러분을 꼬드기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게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지금 뭐 관종에 넣어놓고 내일 들어가야지 이럴 증시는 지금 아닙니다. 진짜 신중해져야 돼요. 오르면 왜 올랐을까부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지 세력들 기관 외인이 양매수 들어왔네? 그럼 나도 산다. 초딩 모드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식이 정말 단순하게 돈을 날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금요일날 한진중공업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런 애들 건드리면 안 되고 한진중공업 홀딩스는 얘는 그나마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4% 올려놨는데 시간에 보니까 짜자잔 마이너스 6%나 빠졌네. 이게 왜 빠졌나 딱 보니까 이유는 따로 없고 그냥 뭐 시간에서 많이 이렇게 뺐기 때문에 다음 주 장 시작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수익이기 때문에 개파락은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스펙주라던가 홀딩스 저렇게 주식 수가 작은 거는 위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보다 더 무서운
선물 옵션 동시만길입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비디오가 있었으나 주식쟁이들에게는 이 비디오보다 더 무서운 게 선물 옵션 동시만길입니다. 금요일날 전 세계 증시가 하락 출발하였고 야간 선물도 1.6% 급락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작은 일단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옵션 만길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 상위주가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이런 날은 종가 베팅이 제일로 좋습니다. 장중 매매는 진짜 선수들만 하는 거고 저는 옵션 만기 때는 장중 매매를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자, 두 번째 유가가 9% 급락을 했습니다. 조선주, 플랜트, 그리고 중공업주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유가가 40불대가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깨진다면은 정말 유가 관련주는 52주 신저가를 달리는 주식들이 매우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오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람코가 상장하기 이전이었죠. 저라면은 아람코 주식을 사지 국내에 있는 S-오일이라던가 이노베이션이라던가 유가 관련주 지금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여러분 유가 관련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를 하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 계셨네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무려 1,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